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다.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대륙물류 지주사 지분 전체 내 사후에 딱 한 사람한테만 넘긴다. 순간 병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효심 깊은 자식한테 모두 다 주마. 첫째와 둘째 내외가 눈빛을 교환하며 눈이 번득였습니다. 막내 임진영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막내 며느리 이소연은 어머니의 링거줄이 제대로 꽂혀 있는지를 걱정스레 살폈습니다. 박금내는 그 모든 것을 흐릿한 눈빛 뒤에서 전부 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아주 또렷하게 도대체 1조 원짜리 제국의 여주인 박금내 회장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그리고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 자식들은 어떤 짓을 벌이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박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물류업계에서 박금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32살에 남편을 심장마비로 잃은 여자였습니다. 영정 앞에서 하루도 제대로 울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어린 아이 셋이 매달려 있었고 통장에는 퇴직금 몇 푼이 전부였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던 날 박금내는 남편의 품에서 옷가락질을 빼냈습니다. 반지를 자신의 손가락에 끼우면서 그녀는 딱 한 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것이 눈물 대신이었습니다. 이튿날부터 그녀는 뛰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중고 화물차 한 대를 샀습니다. 직접 핸들을 잡고 전국을 돌았습니다. 납품처를 개척하고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고속도로 대신 국도를 달렸습니다. 어린아이 셋은 친정 어머니한테 맡겼고 명절에도 제대로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을 때 차량이 10대가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전국에 물류터미널이 12개가 생겼습니다. 40을 훌쩍 넘겨서야 아이들 얼굴을 제대로 마주볼 수 있었고 50이 되어서야 번듯한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0을 넘긴 지금 코스피 상장사 주식회사 대륙물류의 회장으로 기업가치 1조 2천억 원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도저 여제라고 불렀습니다. 박금내 본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옷가락질을 매만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대륙물류 본사 24층 회장 집무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반짝이고 원목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들이 단정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금내는 그 서류들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봉투 하나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열흘 전 비서실장 강도훈이 가져온 보고서였습니다. 이미 12번은 더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 내용 장남 임진태 전무지시하에 2분기 내부 감사 결과 수치 조작, 실사 담당 직원 2명 강제 발령 조치, 차남 임진석 상무, 법인카드 사적 사용월 평균 5천만 원 추정, 협력사 접대 명목 허위 기재, 장남 부인 백설애 씨 대외비 계약 서류를 경쟁사에 유출한 정황 포착 중, 추가 확인 요망. 박금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하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것, 모정이 천천히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입니다. 들어와요. 강도훈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50대 초반 대륙물류와 함께 20년을 보낸 남자였습니다. 박금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추가로 입수된 내용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박금내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녹취 요약 임진태 백설의 자택 서재. 지난 토요일 밤. 백설의 노인네가 오래 버티면 우리만 손해잖아요. 임진태 어차피 고혈압에 당뇨까지야. 스트레스만 좀 더 받으면. 백설의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시빅한 저택으로 들어가서 살자고. 곁에 있어야 지분 챙기죠. 박금내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강도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오른손에 옷가락질을 쥐어 감는 힘이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강했습니다. 그날 밤 박금내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무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가락지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진태,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너 돌 때 아버지 없어서 내가 혼자 미역국 끓였어. 초등학교 운동회 그 먼 충청도 납품처 다녀오다 고속버스 타고 딱 1시간만 있다 올라갔어. 너 대학 합격 통지서 받던 날 화물차 안에서 혼자 울었어. 그게 다야. 그런데 스트레스만 좀 더 받으면. 박금내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피눈물이 날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남편 장례식장에서 다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대신 무언가가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비서실장 강도훈이 집무실 문을 두드렸을 때 박금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다시 선명했습니다. 도훈 씨, 나 물어볼 게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치매 증상이 어떤 건지 알아요? 강도훈이 멈칫했습니다. 박금내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헛소리하고 날짜 못 맞추고 아는 사람 이름 잊어버리고 그런 거 맞죠? 네, 대략 그렇습니다만. 그거 연기하기 어려워요? 강도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금내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애들을 한 지붕 아래 모아야 해요. 그리고 제대로 보고 싶어. 내 자식들이 어디까지 썩었는지. 내가 못 본 데까지 전부. 강도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빅한 저택으로 이사 공고를 내시겠습니까? 그것도 있고. 박금내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병원도 필요해요. 치매 노인이 쓰러진 척하려면 병원 병상이 제일 자연스럽잖아요. 강도훈이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믿어요, 도훈 씨. 박금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른손의 옷가락지가 햇살 아래 차갑게 빛났습니다. 준비는 일주일 만에 완료됐습니다. 먼저 박금내의 주치의 오민준 원장에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20년 2년 박금내가 대륙물류의료재단 설립 때 가장 먼저 챙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병원 세팅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보 흘리기였습니다. 강도훈이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본사 내부에서 가장 입이 가벼운 격리 직원에게 슬쩍 귀띔했습니다. 회장님이 요즘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뭔가 이상하세요.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사흘 만에 소문은 집안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입원 당일 오후 2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면서 임진태 내외가 들어섰습니다. 뒤이어 임진석과 고은채,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임진영과 이소연이 들어왔습니다. 6사람이 병실에 모이자 박금내는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게, 멍하게, 마치 자식들을 처음 보는 것처럼 눈을 깜빡이다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진대한이가 왜 여기 있어? 임진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진태여. 큰아들. 박금례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 맞다. 진태. 뭔가 잊고 있다가 겨우 떠올린 것처럼 웅얼거렸습니다. 첫째 며느리 백설이가 임진태의 팔을 슬쩍 건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금례가 눈빛을 바꿨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또렷하게.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가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옷가락지가 형광등빛 아래서 반들거렸습니다. 대륙물류 지주사 지분 전체를 가장 효심 깊은 자식한테 넘긴다. 순간 6사람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굳었습니다. 임진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눈 안쪽이 반짝였습니다. 첫째 백설이는 즉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신용이었습니다. 임진석은 고운채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찰나였지만 그 안에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고운채는 발 빠르게 침대 난간 쪽으로 다가서며 박금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다 모시겠습니다. 박금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멍한 노인처럼.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전 고운채의 눈빛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저 눈은 내 손을 잡은 게 아니야. 지분을 잡은 거지. 막내 임진영이 조용히 다가와 어머니의 이불을 고쳐 덮었습니다. 엄마, 춥지 않아? 창문 쪽이 좀 쌀쌀한 것 같아. 박금례가 천천히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이불을 고쳐주는 그 손이 오래된 작업복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기름때 하나 없이 깨끗이 씻었지만 손마디가 두껍고 거칠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박금례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흐릿한 눈빛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을 나온 임진태 내외와 임진석 내외는 복도 끝 로비에서 마주 섰습니다. 임진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택으로 들어가야겠어. 임진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생각은 저도 했어요, 형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에 있는 형제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방금 막선이 그어졌습니다. 지분을 두고 싸울 두 진영이 바로 저 순간에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백설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모시고 살 준비됐어요. 고운채가 짧게 받아쳤습니다. 저도요.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정적이 그 미소 사이에 흘렀습니다. 한편 병실 안에서는 이소연이 혼자 남아 박금례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진영이 주차 문제를 처리하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이소연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을 한 잔 따라 박금례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앉아서 링거가 제대로 흐르는지 확인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금례가 물컵을 받아들면서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다. 막내 며느리 이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어머니, 물 드시기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박금례는 멍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 위에 따뜻한 물컵을 아주 조금 더 세게 쥐었습니다. 저 아이가 이 집에서 얼마나 버텨온 건지 박금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가슴 어딘가를 아프게 건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연극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불도저 여제 박금례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약자인 척, 무너진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릎 꿇은 적 없던 여자가 자식들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
스스로 병상 위에 누운 것이었습니다. 무대는 마련됐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알아서 본색을 드러낼 차례였습니다. 퇴원은 열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는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민준 원장이 보호자들을 불러 모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혈압 수치는 안정됐지만 인지 기능 저하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만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가족 중 누군가 곁에서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첫째 백설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요. 둘째 며느리 고은채가 0.5초 늦게 받아쳤습니다. 저희도 함께 있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죠. 막내 며느리 이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금내의 외투를 챙겨 들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민준 원장이 차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대저택에 다 같이 모여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백설이와 고은채가 동시에 박금내를 바라봤습니다. 박금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멍하게, 마치 저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시빅한 저택으로의 이사는 사흘 안에 완료됐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저택이었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리모델링을 2번 거쳐서 내부는 호텔 수준이었습니다. 방이 12개, 거실이 2개, 정원이 딸린 별채까지 있었습니다. 임진태 내외는 본체 2층 전체를 차지했습니다. 임진석 내외는 본체 1층 큰 방 2개를 요구했습니다. 임진영과 이소연에게는 별채 작은 방 하나가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배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진석이 슬쩍 짐을 옮겨두면서 나머지를 차지했고 자연스럽게 막내 부부가 구석으로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이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진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이소연이 웃었습니다. 좁아도 둘이 오붓하네요. 괜찮아요, 진영씨. 저택생활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박금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3명이 주방에서 음식을 날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화로운 가족 만찬이었습니다. 백설이가 가장 먼저 국그릇을 박금내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제가 직접 끓였어요. 고은채가 질세라 반찬 접시를 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아침에 직접 무친 나물이에요. 간 맞춰보세요. 박금내는 그릇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손을 들더니 된장찌개 그릇을 슬쩍 밀었습니다. 이거 누가 끓였어? 냄새가 이상한데. 백설이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끓였는데요. 된장찌개 좋아하신다고. 됐어. 나 배 안 고파. 박금내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백설이가 숨을 한 번 고른 뒤 억지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그 얼굴 뒤에서 눈만 차가워졌습니다. 이소연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입이 심심하시면 이거라도요. 박금내가 숭늉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시고는 그릇을 내려놓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괜찮네. 백설이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본격적인 효도쇼는 다음 날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백설이는 아침 7시에 일어나 직접 박금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고급 화장품 브랜드 마스크팩을 손에 들고서였습니다. 어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피부 좋게 해드리려고요. 박금내가 눈을 비볐습니다. 아이고, 눈부셔. 불 좀 꺼봐. 아, 네. 죄송해요. 백설이가 조명을 낮추면서도 입꼬리는 유지했습니다. 마스크팩을 붙여드리는 내내 박금내는 중얼거렸습니다. 진태 아버지가 보고 싶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아까 내가 뭘 먹었더라. 백설이는 모든 말에 성심성의껏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슬쩍 영상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쓸 일이 생길 것 같아서였습니다. 박금내는 그 화면 각도를 귀신같이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고은채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낮에 박금내를 데리고 저택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방가르드한 디자이너 코트를 걸치고 팔짱을 끼면서 마치 가장 사이좋은 고부 사이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어머니, 날씨 좋죠? 저 어머니랑 이렇게 걷고 싶었어요. 박금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발을 멈추더니 고은채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근데 너 누구야? 고은채가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은채요. 진석이 아내요. 진석이? 박금내가 이마를 찡그렸습니다. 아, 진석이. 맞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은채가 뒤따라가면서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입술은 미소를 그리고 있었지만 손이 코트 주머니 안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저택에 들어온 지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임진태가 서재 문을 잠그고 백설이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어머니 상태 어떻게 봐? 백설이가 짧게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라요. 저는 2달 안에 결론 날 것 같은데. 임진태가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공증은? 의식이 좀 있을 때 받아야죠. 치매 진단받고 나면 법적 효력이 약해지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서명받을 타이밍을 잡아야 해. 임진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내일 점심 메뉴를 정하는 것처럼. 그 옆방에서는 임진석과 고은채가 나란히 누워 낮은 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내외가 먼저 치고 나올 게 뻔해. 고은채가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더 붙어 있어야 해. 밥도 우리가 해드리고 병원도 우리가 데려가고. 임진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수님이 가만히 있겠어? 벌써부터 아침마다 방에 처박혀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가야 해. 어머니 마음을 흔들어야지. 그냥 서비스로는 안 돼. 고은채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인정이야. 알아줘야 해. 어머니 대단하세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있어요. 이거라고. 임진석이 픽 웃었습니다. 당신 머리는 진짜. 한편 별채에서는 임진영이 이소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이소연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녁 설거지에 아침 청소, 거기다 박금내의 빨래까지 도맡아 한 탓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소연이 했습니다. 임진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너무 혼자 하지 마. 형수들도 있잖아. 이소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형수님들은 어머니 옆에 계셔야 하잖아요. 저는 뒤에서 받쳐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임진영은 그 말이 좋으면서도 마음이 쓰렸습니다. 소연은 항상 그랬습니다. 뒤로 빠지고 낮추고 먼저 채워줬습니다. 그게 성격이었고 그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아. 임진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치매가 이렇게 빨리 오는 줄 몰랐어. 예전에 그 눈빛이 아니야. 이소연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살며시 입을 열었습니다. 진영 씨, 응. 어머니 눈이요 가끔 너무 또렷해요. 그게 이상해서요. 임진영이 이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소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치매 어르신들이 가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 착각일 수도 있고요. 임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택생활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박금내가 가장 크게 사고를 친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박금내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대륙물류 주가 그래프가 잠깐 지나갔습니다. 백설이가 옆에 앉아 박금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회사 주가 잘 가고 있죠?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박금내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저게 우리 회사야? 네, 대륙물류요. 네, 대륙이? 그게 뭐야? 백설이가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회사잖아요. 1조짜리요. 박금내가 TV를 손으로 가리키더니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트럭은 어디 갔어? 트럭이 있어야 하는데. 백설이가 임진태를 바라봤습니다. 임진태가 무표정하게 소파에 앉아 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트럭은 회사에 다 있어요. 아니, 내 트럭. 내 트럭. 내가 직접 모는 거. 박금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현관 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 트럭 몰러 가야 돼. 오늘 납품 있어. 임진석이 황급히 앞을 막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가요? 오늘 납품 없어요. 있어. 내가 알아. 충청도 거래처. 엄마. 박금내가 임진석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비켜. 나 지각하면 거래처에서 뭐라 해. 바로 그 순간 이소연이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이소연이 재빨리 박금내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는 다급하게 두 손을 모아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납품은 아침에 다 나갔어요. 제가 직접 챙겼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박금내가 이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챙겼어? 네. 제가 다 했어요. 어머니는 오늘 쉬셔도 돼요. 박금내가 잠깐 멍하게 이소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소연이 박금내를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백설이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고은채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동서 왜 저렇게 나서는 거야? 고은채가 낮게 답했습니다. 눈치 보여서요. 형님. 두 사람의 눈이 차갑게 이소연의 등을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금내는 자기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연극을 시작하면서 강도은과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적어두는 것.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박금내가 펜을 들고 첫 줄을 썼습니다. 첫째, 며느리 아침마다 영상 촬영 시도. 목적 불명, 추정은 공증 또는 후견인 신청 준비. 둘째, 며느리 어르는 방식. 나를 잊은 척할 때 당황 영역, 계산 빠름. 막내 며느리 납품 거짓말로 나를 진정시킴. 당황하지 않았음. 눈빛이 따뜻했음. 박금내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30년 전 충청도 국도를 달리던 중고 트럭이 생각났습니다. 조수석에 도시락 하나 올려놓고 졸음을 참아가며 핸들을 잡던 그 밤들이 그때는 적이 없었습니다. 가난과 싸웠고 시간과 싸웠습니다. 지금은 자식과 싸워야 했습니다. 박금내는 옷가락지를 빼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반들거리는 표면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영감, 나 잘하고 있는 거야?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박금내가 가락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야지. 그녀는 노트를 덮고 등을 곧게 폈습니다. 연극은 이제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탐욕이 깊어질수록 박금내의 덫도 촘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덫 안에서 한 사람만이 매일 밤 진심으로 그녀의 이불을 고쳐덮고 있었습니다. 불도저 여제는 그것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저택에 들어온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박금내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은 진석이를 진태라고 불렀습니다. 어제는 밥을 먹고 나서 밥을 안 먹었다고 우겼습니다. 그저께는 새벽 2시에 거실에 나와 형광등을 전부 켜놓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임진태 내외와 임진석 내외가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효도 경쟁 중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보름이 지나자 참는 것도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박금내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금내가 갑자기 찌개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자, 못 먹겠어. 백설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번보다 간 줄였는데요. 짜다고. 귀 먹었어? 백설이의 눈썹이 실룩였습니다. 그 옆에서 고운채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그냥 다른 거 드려요. 백설이가 찌개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 안에서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는 소리가 조금 컸습니다. 박금내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임진태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 오늘 저녁 약속 있습니다. 먼저 나가겠습니다. 박금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태야, 밥 먹고 가. 다음에 같이 먹어요. 임진태가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박금내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떴습니다. 보름 전이었다면 임진태는 아무리 바빠도 어머니 저녁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분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 날카로운 집중력이 벌써 흐트러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금내는 속으로 기록했습니다. 보름 만에 처음으로 저녁 자리 이탈.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그 주말부터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박금내가 자기 방에서 나오려는데 문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려도 뭔가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박금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 있어? 문이 안 열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러더니 딸깍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습니다. 백설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문이 왜 안 열려? 잠깐 바람 때문에 걸렸나 봐요. 별거 아니에요. 백설이가 미소를 지으며 물러섰습니다. 박금내는 그 문 손잡이 위쪽을 눈으로 스쳤습니다. 바깥쪽에 작은 걸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박금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노트에 적었습니다. 방문 바깥에 걸쇠 설치됨. 아직 잠그지는 않았으나 준비 완료된 것으로 판단.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택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백설이와 고운채의 목소리가 박금내 앞에서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박금내가 방에 들어간 뒤에는 달라졌습니다. 얇은 벽이었습니다. 소리는 다 들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금내가 방 안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복도에서 고운채의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형님, 어머니 오늘 또 점심을 3번 달라고 했어요. 3번이요. 백설이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러게. 어제는 자기 방을 못 찾아서 내 방 문을 막 두드리더라고. 얼마나 더 이러실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설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걱정이야, 나도. 그 말이 끝나고 두 사람이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금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향해 반드시 누운 채 손바닥 위에 옷가락질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웃어라. 실컷 웃어라. 그러나 박금내가 진짜로 분노한 것은 이소연 때문이었습니다. 저택에 들어온 지 3주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박금내가 방에서 나와 복도를 걷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동서, 이거 다시 해. 박금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빨래 개는 게 이게 뭐야? 수건 접는 방향이 틀렸잖아. 이소연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다시 할게요. 그리고 어머니 방 청소 오늘 했어? 네, 아침에 했어요. 또 해. 어머니가 먼지 싫어하시잖아. 매일 2번씩 해. 네. 그리고 어머니 저녁죽 오늘은 호박죽으로 직접 끓여. 시판 거 쓰지 말고. 박금내의 발이 멈춰 있었습니다. 거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소연이 소파 앞에 서서 수건을 2팔로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반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박금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겁게 올라오는 게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삼켰습니다. 아직이야. 아직 때가 아니야. 박금내는 소리 없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소연을 향한 부려먹기는 하루가 다르게 심해졌습니다. 아침에는 백설이가 불렀습니다. 동서, 어머니 방 환기시켜. 동서, 어머니 식사 차려. 동서, 어머니 약 챙겼어? 오후에는 고은채가 불렀습니다. 동서, 나 이것 좀 다려줘. 동서, 어머니 모시고 정원 한 바퀴 돌아줘. 동서, 저녁에 손님 오는데 과일 손질해놔. 두 사람이 교대로 이소연을 불러댔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소연은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그냥 다 했습니다. 임진영이 보다 못해 저녁에 한마디 했습니다. 형수님들, 소연이 너무 많이 시키는 거 아닌가요? 백설이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어머, 서방님. 저희가 어머니 곁을 지켜드리느라 바쁘잖아요. 집안일은 같이 해야죠. 고은채가 받았습니다. 서방님, 집안일이 어디 따로 있어요. 다 같이 하는 거지. 임진영이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이소연이 옆에서 임진영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임진영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금내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낮에는 흐릿한 눈빛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처럼. 그러나 눈은 전부 보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이 하루에 몇 번씩 부엌과 거실과 복도를 오갔습니다. 밥을 차리고 치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과일을 깎고 박금내의 약을 챙겼습니다. 쉬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박금내 앞에 오면 항상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약 시간이에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깎았어요. 박금내는 그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쩌면 저 아이는 저렇게 착한가. 아들 셋을 키우면서 저런 눈빛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무렵 박금내는 갑증이 나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소연이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뭔가를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박금내가 가까이 가서 보니
손이었습니다. 이소연의 두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오른손 손가락 마디 세 곳에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설거지나 청소를 하다가 긁힌 모양이었습니다. 이소연은 그 손을 그냥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쳐 있었습니다. 박금내가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갔습니다. 이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왜 나오셨어요? 물 마시러. 박금내가 컵을 들고 물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소연의 손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찬장을 열었습니다. 찬장 안쪽에서 손크림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도훈이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박금내가 그것을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발라. 이소연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바르라고. 박금내는 물컵을 들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소연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손크림을 집어들어 두 손에 천천히 발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금내가 방에서 나오려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걸쇠가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박금내는 잠시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방문 걸쇠 처음 사용. 오전 8시 15분. 아마 잊어버리고 채운 척 할 것. 예상대로였습니다. 30분 뒤에 백설이가 복도를 지나다 걸쇠를 풀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걸었나 봐요. 바람이 새서요. 박금내가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방에서 나오면서 박금내는 백설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능숙하게 처리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박금내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거실 맞은편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설이와 고은채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거실까지 새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또 방에서 못 나오셨잖아요. 그러게요.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치매 어르신들 한 방에 계속 있는 게 오히려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꾸 돌아다니시면 낙상 위험도 있고. 맞아요. 그게 맞아요. 고은채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방 바깥에서 잠글 수 있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안전을 위해서요. 백설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가족들한테 이야기해 봐야죠. 진태서방님은 동의하시겠죠? 당연하죠. 박금내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가워졌습니다. 골방에 가두겠다는 거야. 안전을 위해서. 그날 저녁 이소연이 박금내의 방에 저녁죽을 가져왔습니다. 이소연이 쟁반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호박죽이에요. 직접 끓였어요. 박금내가 죽그릇을 바라봤습니다. 힘들었겠다. 이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박금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뜨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이소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너 억울하지 않아? 이소연이 잠깐 굳었습니다. 박금내가 흐릿한 눈빛으로 숟가락을 저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치매 노인이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내가 억울했는데. 젊을 때 많이 억울했어. 이소연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억울하셨으면 지금 다 푸세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박금내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치매 노인 앞에서도 저 아이는 진심이었습니다.
연기가 없었습니다.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박금내는 다시 죽을 떴습니다. 고맙다. 이소연이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박금내는 결국 방에 갇혔습니다. 점심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백설이가 걸쇠를 풀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방해하기 싫어서요. 박금내가 복도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밥이 먹고 싶었어? 아, 점심은 아까 다 치웠어요. 이제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배고파? 조금만 기다리세요. 백설이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2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박금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혼자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찬밥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박금내가 찬밥을 꺼내 식탁에 놓고 그냥 먹었습니다.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반찬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먹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보다 더한 밥을 먹었습니다. 화물차 조수석에서 혼자 싸온 주먹밥을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박금내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직접 씻었습니다.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녁에 이소연이 박금내의 방으로 왔습니다. 얼굴에 뭔가 숨기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 드셨어요? 박금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찬밥 먹었어. 이소연의 눈썹이 순간 움직였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어머니 점심은 꼭 제가 드릴게요. 박금내가 이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바쁘잖아. 어머니 밥이 더 중요해요. 박금내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소연이 방에서 나가고 나서 박금내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점심을 굶었음. 걸쇠로 인한 감금 상태였음. 막내 며느리가 저녁에 와서 다음 날을 약속함. 그게 더 나았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서울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박금내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기다려라. 아직 다 보지 못했다. 저택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임진태는 박금내가 잠든 틈을 노려 서재에서 변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치매 진단서가 나오면 성년후견인 신청할 수 있죠? 장남이 우선순위 맞죠?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 심판이 필요하고 다른 상속인들에 의해 제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처리합니다. 임진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백설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후견인 되면 어머니 재산관리 정권이 당신한테 오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지. 그럼 지분 상속 선언도 무효로 할 수 있어요? 임진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의사 능력이 없다는 걸 소급 적용하면. 백설이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 소문은 사흘 만에 고은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고은채는 임진석과 단둘이 방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형님이 후견인 신청 준비 중이래요. 임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치매 진단서 받아서 장남이 재산관리권 가져가겠다는 거죠. 임진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 자식이 진짜. 여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 고은채가 낮게 말했습니다. 먼저 막내 진영이를 쳐내야 해요. 어머니 마음이 막내 쪽으로 기울기 전에 그 다음은 큰 걸 제거해야죠. 임진석이 고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영이 회사에서 뭔가 꼬투리 잡을 수 있어요. 현장 담당이잖아요. 물류 현장에서 자금 흐름 조금만 손보면
임진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횡령 프레임. 고은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박금내는 그 무렵 처음으로 진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밥을 제때 못 먹는 날이 늘었습니다. 걸쇠 감금이 반복되면서 수면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자 혈압이 실제로 올라갔습니다. 어느 아침 박금내가 세면대 앞에 서다가 갑자기 뒷목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세면대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잠깐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박금내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홀쭉해진 볼, 평소보다 짙어진 눈 아래 그림자. 65세가 맞는데 오늘은 70이 넘어 보였습니다. 박금내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무너지지 마. 아직이야. 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임진석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나 요즘 현장 감사 얘기 들었는데요. 진영이 팀에서 자금 집행 내역이 좀 이상하다는 거 알아요? 임진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물류 현장 유지 보수 비용인데 집행 금액이랑 실제 공사 내역이 안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담당이 진영이잖아요. 임진영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작은 형님. 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들은 얘기한 거야. 흥분하지 마. 흥분할 수밖에 없죠. 근거도 없는 얘기를. 임진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영아, 사실이 아니면 밝히면 되잖아. 밝히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제가 한 적이 없으니까. 임진석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부 감사팀에서 보고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어. 나도 몰랐어. 형님한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이소연이 임진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영 씨, 일단 밥 먹어요. 임진영이 숨을 골랐습니다. 박금내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숟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멍한 얼굴로 국을 떴습니다. 그러나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시작됐다. 드디어 저것들이 막내한테 칼을 들이밀기 시작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임진석이 대륙물류 내부 감사팀 직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박금내의 방과 2개 방 사이였지만 저택은 조용했고 소리는 멀리 퍼졌습니다. 강도훈이 그 통화 내용을 다음날 새벽에 박금내에게 보고했습니다. 임진석 상무 현장 유지보수 비용 집행 내역 중 진영 씨 서명이 들어간 항목 2건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도록 감사팀에 지시. 해당 항목은 정상 집행된 것이나 협력업체 계좌를 통한 우회 집행 구조로 되어 있어 표면상 의심 가능한 형태임.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외부 보고 예정. 박금내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영이가 저것들한테 당하면. 그 생각을 하자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뒷목이 다시 뻐근해졌습니다. 박금내가 강도훈에게 말했습니다. 해당 감사 보고서 외부 유출 막아요. 조용히. 강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훈 씨. 네. 진영이 자금 집행 내역 전부 원본으로 확보해요.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강도훈이 나갔습니다. 박금내는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뒷목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소연 차례였습니다. 백설이가 아침부터 이소연을 불렀습니다. 동서, 잠깐 와봐. 이소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백설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이소연이 봉투를 받아 펼쳤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안내 서류였습니다. 형님, 이게 왜? 동서 이름으로 예약돼 있어.
이소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요? 백설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서한테 너무 의존하는 게 문제야. 치매 어르신한테 그런 특정인 의존이 생기면 증상이 더 빨리 진행된다고 하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접촉을 끊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 있나요, 형님? 저는 정상이에요. 동서도 최근에 감정 기복이 심한 것 같아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저 감정 기복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소연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 정신병원 보내려는 거예요? 백설이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병원이라는 표현은 좀 정신건강관리 차원이지. 저 안 가요. 동서, 안 간다고요. 이소연이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백설이가 고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고은채가 낮게 말했습니다. 강제 입원도 방법이에요.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보호자가 누군데? 진석 서방님이 서명해주면 되죠. 두 사람이 눈을 맞췄습니다. 임진영에게 그 사실이 전해진 것은 오후였습니다. 이소연이 방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영 씨, 저 입원시키려고 해요. 형수님들이. 임진영이 굳었습니다. 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서류가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임진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가 형님들한테 직접. 이소연이 임진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영 씨, 지금 나가면 더 커져요. 가만히 있으라고? 당신을 정신병원에 보내겠다는데? 어머니한테 말하면 안 될까요? 임진영이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치매인데. 이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눈이 가끔 너무 또렷해요. 진영 씨도 봤잖아요. 임진영이 이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박금내의 방이었습니다. 박금내는 혼자 앉아서 강도훈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추가 보고 백설애 씨, 이소연 씨 강제 입원 관련 서류 준비 완료. 임진석 상무보호자 서명 예정. 빠르면 이번 주 내 진행 가능성 있음. 박금내가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뒷목이 뻐근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조여들었습니다. 이소연을 정신병원에. 순간 머릿속에 그 아이 얼굴이 스쳤습니다. 자정에 부엌에 혼자 앉아 부어오른 손을 내려다보던 얼굴. 치매 노인 앞에서도 진심으로 들어주던 눈빛. 찬밥을 굶겼는데도 다음날 죽을 끓여오던 그 얼굴. 박금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돌았습니다. 한 발짝을 내디디려는데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뒷목의 열기가 머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박금내가 옆 벽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다리가 힘없이 꺾이면서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뒷목 잡고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이소연이 방을 나서다가 복도에서 박금내의 방을 스쳤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소연이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소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박금내가 벽을 등지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소연이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박금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어머니. 박금내가 희미하게 눈을 움직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진영 씨. 이소연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서 임진영이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박금내를 부축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사이 다른 방들에서도 하나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임진태가 내려왔습니다.
임진석과 고은채가 나왔습니다. 백설이가 층계를 내려오면서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금내는 이소연의 무릎을 베고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소연이 박금내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임진태가 가까이 와서 낮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의식은 있어요? 박금내가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있어. 임진태가 몸을 일으키면서 임진석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 짧은 눈빛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오갔습니다. 이소연은 그 눈짓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금내의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박금내는 보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흐릿한 눈 뒤에서 그 눈빛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혈압성 일과성 뇌어혈 발작. 당장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즉시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오민준 원장의 소견이었습니다. 오민준 원장이 박금내의 귀에 가까이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많이 무리하셨습니다. 지금 진짜 위험한 겁니다. 박금내가 가늘게 답했습니다. 알아요.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박금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임진태가 복도 끝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입원했어요. 의식은 있는데 상태가 안 좋아요. 후견인 신청 서류, 지금 당장 준비해요. 임진석이 반대편 복도에서 고은채와 속삭였습니다. 이참에 진영이 횡령건 외부에 터뜨릴까? 타이밍이 지금이에요. 어머니 의식 있을 때 진영이 내쫓아버려야 해요. 소연이 입원 거는 보호자 서명 받아야 하는데 지금 진영이 눈 벌게져 있으니 잠깐 보류해요. 임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병실 안에서는 임진영이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의자를 가져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박금내가 눈을 감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진영아. 임진영이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너 손. 임진영이 어머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기 있어. 박금내가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면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30년치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불도저 여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동을 걸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임진태가 처음으로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백설이가 잠깐 얼굴을 비추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장남은 회사 일 때문에 못 온대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박금내가 링거줄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백설이가 문 앞에서 덧붙였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엔 좀 늦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저녁은 간호사 선생님께 부탁해뒀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소연이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훈이 들고 온 작은 보온 도시락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였습니다. 어머니, 죽 드실 거죠? 제가 아침에 끓여온 거예요. 박금내가 이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왜 맨날 여기 있어? 이소연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계신 데가 여기잖아요. 그날 오후 임진태는 병원에 없었습니다. 압구정동 한 레스토랑 개인룸이었습니다. 임진태와 백설이, 임진석과 고은채, 네 사람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와인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임진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민준 원장 얘기 들었어. 이번엔 진짜 위험하다고. 임진석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요, 형님. 후견인 신청 이번 주 안에 법원에 접수한다. 치매 진단서는 오 원장이 써줄 거야. 오 원장이 협조해요? 임진태가 짧게 웃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어. 백설이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후견인 되면 지분 상속 선언 자체가 무효가 되죠? 그게 목적이야. 어머니가 그 선언하실 때 이미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소급하는 거니까. 고은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지분은 어떻게 돼요? 후견인인 내가 관리하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법정 상속 비율대로. 임진석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법정 상속이면 형님이 제일 많이 가져가죠. 장남이니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겉으로는 건배였습니다. 그 시각 병실에서는 박금예가 오민준 원장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이소연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이었습니다. 오민준 원장이 혈압계를 정리하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임진태 전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금예가 눈을 들었습니다. 치매 진단서 써달라고요? 오민준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얼마? 20억입니다.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박금예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박금예가 천천히 눈을 내렸습니다. 도은 씨는요? 비서실장님이 어젯밤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사회 소집 준비 완료됐다고 합니다. 화상 시스템과 녹화 장비 모두 세팅됐고요. 증거 파일은 USB 3개, 각각 4본입니다. 원본은 법무법인에 보관됐습니다. 박금예가 손바닥 위에서 옷가락질을 돌렸습니다. 진영이 횡령 프레임 건은요. 회계 원본 다 확보됐습니다. 정상 집행 내역이 명백합니다. 임진석 상무가 감사팀 직원에게 지시한 녹취도 있고요. 소연이 강제 입원 시도 건은 백설의 씨가 작성한 입원 의뢰서와 임진석 상무 서명 날인 서류, 원본 확보했습니다. 박금예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언제가 좋겠어요? 오민준 원장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하루 이틀이 고비입니다. 내일 오전 몸 상태가 받쳐준다면 내일. 박금예가 그 단어를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럼 내일로 합시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임진태와 임진석이 모처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임진태가 먼저 말했습니다. 진영이 횡령건 이번 주 안에 처리해. 임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어머니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끝내야 해. 깔끔하게. 임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정말 이번에 못 일어나실 것 같아요? 임진태가 짧게 답했습니다. 오 원장 말로는 고비야. 임진석이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준비해야겠네요. 뭘? 여러 가지요. 임진태가 임진석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소연은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임진영이 가져다 준 캔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임진영이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소연아, 들어가서 좀 쉬어.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간호사 있잖아. 진영씨. 이소연이 임진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우실 것 같아요. 밤에 혼자. 임진영이 이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이소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진영씨,
저 어머니한테 잘하고 싶어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임진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알아. 소연아. 형수님들이 뭘 시켜도 이번 얘기를 해도요. 그것 때문에 싫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임진영이 그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이소연이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졸고 있었습니다. 박금례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없었습니다. 그냥 도시 불빛이 낮게 번져 있었습니다. 박금례는 링거줄이 꽂힌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옷가락지가 형광등 불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영감, 나 내일 끝내. 30년 동안 이 반지 끼고 버텼어. 트럭도 몰고 계약서도 쓰고 자식들 대학도 보내고 이제 마지막 한 판이야. 박금례가 눈을 감았습니다. 옷가락지를 손가락에 꽉 끼웠습니다. 내일 반드시. 이튿날 오전 10시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훈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노트북 가방과 작은 캐리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소연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비서실장님, 이게 다 뭐예요? 강도훈이 짧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이소연이 박금례를 바라봤습니다. 박금례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박금례의 눈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박금례가 이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미안하다. 이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나가 있어줄 수 있어? 강도훈 씨랑 얘기 좀 해야 해. 이소연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11시였습니다. 강도훈이 병실 내 TV 화면에 화상회의 창을 열었습니다. 대륙물류 이사회 임시회의. 사회이사 7명과 사내이사 3명이 화면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강도훈이 박금례에게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녹화 시작됩니다. 박금례가 침대 위에 반쯤 몸을 일으켰습니다. 링거를 뺐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의 옷가락지를 한번 쥐었습니다. 화면 안의 이사들이 박금례를 바라봤습니다. 박금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나 박금례입니다. 목소리가 작을 수 있는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각 임진태와 임진석은 병원 로비 카페에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마주 앉아 후견인 신청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병실 복도에서 고은채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은채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진영이 횡령건 감사팀 보고서 외부 언론에 넘어가요. 백설이가 짧게 답했습니다. 잘 됐네. 소연이 거는 내일. 그래. 두 여자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병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습니다. 12시가 조금 못 됐을 때였습니다. 임진태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임진태 전무님이십니까? 대륙물류 사회이사 김상훈입니다. 네. 지금 이사회 긴급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소집하셨는데 전무님도 참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진태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가 직접요? 네. 그리고 전무님 회의 자료가 공유됐습니다.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임진태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파일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제목 이사회 보고, 자료 내부 비위 행위 관련 증거 일체. 임진태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병실 아니었습니다. 박금례가 화면을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료 확인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회 화면 안에 사람들이 긴장한 얼굴로 듣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남 임진태 전무의 2분기 내부 감사 결과 수치 조작, 담당 직원 2명 강제 발령 조치, 녹취 파일과 원본 서류 확보됐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차남 임진석 상무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월 평균 5천만 원, 허위 기재된 지출 결의서 원본 일체 제출합니다. 세 번째, 장남 며느리 백설일 씨의 대외비 계약 서류 경쟁사 유출, 통화 녹취 및 이메일 원본입니다. 네 번째, 차남 임진석 상무의 막내 며느리 이소연 씨에 대한 강제 정신병원 입원 시도, 서명 날인된 입원 의뢰서 원본입니다. 다섯 번째, 차남 임진석 상무의 막내 아들 임진영 현장 팀장에 대한 허위 횡령 프레임 지시, 내부 감사팀 직원 녹취 파일입니다. 병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박금례의 목소리만 흘렀습니다. 차갑고 또렷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임진태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뒤에 백설이가 따라 들어왔고 잠시 뒤 임진석과 고은채도 들어섰습니다. 네 사람이 병실 안에 서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사회 화상회의, 녹화 중 표시가 빨갛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금례가 침대 위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링거 없이 눈빛은 서늘하게 선명했습니다. 임진태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박금례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사님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화면을 향해 말한 뒤 천천히 임진태를 바라봤습니다. 정적이 병실을 눌렀습니다. 박금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치매인 줄 알았지? 임진태가 굳었습니다. 한 달이야. 내가 너희 넷을 한 달 동안 지켜봤어. 백설이가 뭔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금례가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첫째 며느라. 백설이가 멈췄습니다. 내가 새벽에 내 방 걸쇠 채웠지. 백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점심을 굶겼지. 바람 때문이라고 했지.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지. 박금례의 목소리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박금례가 침대에서 내려섰습니다. 두 발로 바닥을 디뎠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임진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박금례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찰싹. 임진태의 뺨이었습니다.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임진태가 뺨을 감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박금례가 말했습니다. 네 애비 죽고 나서 처음으로 네 얼굴에 손을 댔다.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손 한 번 든 적 없었어. 그게 내 잘못이야. 임진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금례가 이번엔 임진석을 바라봤습니다. 진석아. 진영이한테 횡령 뒤집어 씌우려 했지. 내 동생한테. 임진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금례가 임진석 앞에 섰습니다. 찰싹. 두 번째였습니다. 고은채가 움찔했습니다. 박금례가 고은채를 바라봤습니다. 둘째 며느라, 너는 어머니, 소연이를 정신병원에 보내려 했지. 착한 게 죄야? 어머니 곁에 있는 게 죄야? 고은채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박금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키운 독사들이야. 백설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박금례가 백설이를 바라봤습니다. 첫째 며느라. 어머니, 그 눈물, 지금 카메라 잘 잡히겠다. 백설이가 굳었습니다. 박금례가 화면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사님들, 계속하겠습니다. 이사회는 2시간이 더 진행됐습니다. 박금례가 직접 증거 파일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임진태 내외와 임진석 내외는 병실 안에 묶인 채 그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강도훈이 문 앞을 지켰습니다. 마치 30년 전 화물차 핸들을 잡던 것처럼 박금례는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나왔습니다. 임진태 전무 및 임진석 상무 직위해제, 즉시 효력 발생,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 고발 진행. 화면이 꺼졌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진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자식인데. 박금례가 돌아봤습니다. 자식? 그 단어를 한 번 씹었습니다. 자식이면 어미를 골방에 가두냐? 밥을 굶기냐? 며느리를 정신병원에 보내냐? 임진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일조를 만들었는데 너희는 그 일조를 훔치려고 나한테 치매를 씌웠어. 박금례가 네 사람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짐승은 매가 약이야. 그 말이 병실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소연이 병실 복도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 강도훈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이소연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임진태 내외와 임진석 내외는 없었습니다. 박금례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얼굴이 조금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소연이 들어서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박금례가 이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앉아. 이소연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박금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내가 당한 것 다 봤어. 이소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신 줄 알았어요. 다 알았어. 골방에 가뒀을 때도, 밥을 시켜다 부릴 때도, 정신병원 서류 들이밀었을 때도 이소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박금례가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옷가락질었습니다. 손가락에서 천천히 뺐습니다. 이소연이 굳었습니다. 박금례가 이소연의 손을 잡아 그 가락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진영이 아버지 유품이야. 이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받아라. 어머니, 내가 30년 동안 이걸 보면서 버텼어. 이제 내 차례야. 이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박금례가 이소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생했다. 막내 며느라. 그 한마디에 이소연이 결국 소리를 냈습니다. 조용히 어깨를 들썩이며 박금례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불도저 여제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이렇게 오래 잡았습니다. 이사회 결의가 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금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오민준 원장이 말렸습니다. 회장님, 최소 사흘은 더 계셔야 합니다. 박금례가 외투 단추를 채우며 말했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오민준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혈압약은 꼭 드셔야 합니다. 알아요. 박금례가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강도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임진영과 이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박금례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자.
본사로 향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강도훈이 조용히 보고했습니다. 임진태 전무와 임진석 상무, 어젯밤 각자 법무법인 선임했습니다. 형사고발 대응 준비 중입니다. 박금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법무팀은요? 우리 쪽 법무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배임, 횡령, 업무방해 3가지 혐의로 어젯밤 고발장 접수됐습니다. 백설의 건은 대외비 유출 건으로 별도 고소장 준비 중입니다. 경쟁사 측에서도 내부 조사에 협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고은채 건은 강제 입원 시도 관련해서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여부 검토 중입니다. 박금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강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박금례가 오른손을 바라봤습니다. 옷가락지가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잠시 바라보다가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본사 24층 회장 집무실이었습니다. 박금례가 한 달 만에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박금례가 펜을 들었습니다. 도훈 씨, 시작합시다. 첫 번째 서류였습니다. 파양 신청서, 장남 임진태, 차남 임진석. 박금례가 서명란에 펜을 댔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키운 자식들입니다. 뱃속에 품고 등에 업고 손잡고 걷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서류 위에 있는 이름들은 그냥 이름이었습니다. 박금례가 서명했습니다. 2번, 정확하게. 2번째는 재산 환수 절차였습니다. 임진태와 임진석이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대륙물류 계열사 지분 전체, 박금례가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증여 형태로 넘겨준 것들이었습니다. 법무팀이 검토한 결과 횡령 및 배임 혐의가 확정될 경우 수익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진행해요. 박금례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 아들이 가진 것들이 하나씩 지워졌습니다. 아파트 2채, 차량 4대, 계열사 지분, 법인명의 자산, 백설이의 명품 컬렉션과 고은채의 해외 자산까지 법원 가압류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3번째였습니다. 박금례가 강도훈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블랙리스트. 강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물류업계 협회 이사장님들 5분께 연락드려뒀고 금융권 2곳, 건설사 3곳도 회장님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금례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1통, 2통, 3통.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박금례가 말하는 방식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짧고 명확하고 2번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상대방이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1조짜리 제국을 만든 여자의 무게였습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임진태와 임진석의 이름은 대한민국 재계 주요 인맥망에서 조용히 지워졌습니다. 명함을 내밀어도 받아줄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임진태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면담 요청이었습니다. 박금례는 허락했습니다. 본사 소회의실이었습니다. 임진태가 들어왔습니다. 3피스 정장은 입고 있었지만 포마드 헤어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임진태가 자리에 앉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협의하고 싶습니다. 박금례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2 손을 모았습니다. 들어봐. 형사 고발 취하해 주시면 저희가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 네. 박금례가 잠시 임진태를 바라봤습니다. 진태야. 네. 손자들 있잖아.
임진태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그 애들은 죄가 없어. 나는 손자들한테 집 한 채는 줄 수 있어. 그리고 해외에 연착할 수 있게 초기 생활비 정도는 지원할 수 있어. 임진태가 말없이 들었습니다. 대신 박금례가 똑바로 임진태를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마라. 너도 진석이도 너희 아내들도. 손자들 크면 손자들은 돌아와도 좋아. 그 애들은 내 핏줄이니까. 하지만 너희 넷은 안 돼. 임진태가 굳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까? 사돈들. 임진태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백설의 친정, 고운채 친정. 그쪽에서 대륙물류 협력사 계약 들어온 거 3건 있어. 다 정리해. 어머니, 그건 저희 처가하고 직접 관계가. 자식 잘못 가르친 댁들 책임이야. 임진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금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생각해봐. 형사 처벌받고 이 땅에서 정가자로 살 건지 깨끗하게 나가서 해외에서 새로 시작할 건지. 소회의실 문을 열면서 박금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죽이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시야 밖으로 나가줬으면 하는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임진석은 같은 날 오후에 왔습니다. 협의 내용은 같았습니다. 임진석은 임진태보다 오래 버텼습니다.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식을 내쫓는 게. 박금례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진석아, 너 소연이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서류에 서명했잖아. 임진석이 멈췄습니다. 그 서류 원본 지금 법무법인에 있어. 판사한테 보여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임진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어머니가 이기는 겁니까? 이기고 지는 게 아니야. 박금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트럭 한 대로 시작할 때 너희 새놈 먹이려고 도시락 싸서 조수석에 올려놓고 달렸어. 충청도에서 서울까지. 왕복 6시간. 임진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새벽 국도가 지금도 눈에 서네. 근데 너는 그 돈으로 법인카드 긁고 동생 횡령범으로 만들려 했어. 나는 그게 슬퍼. 화가 아니라 슬픔이야. 임진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라, 진석아. 박금례가 일어섰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임진태와 백설이, 임진석과 고운채, 4사람이 각자의 서명이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 고발 취하, 재산 환수 동의, 해외 이주 확약서. 서류가 처리되는데 일주일이 더 걸렸습니다. 그 사이 백설의 친정과 고운채 친정과의 협력사 계약 3건이 정리됐습니다. 사돈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박금례가 짧게 답했습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키셨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였습니다. 임진태 내외가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임진석 내외는 호주로 갔습니다. 공항 배웅은 없었습니다. 손자들만 박금례가 직접 안아줬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영문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박금례가 손자의 뺨을 쓸어주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와. 알았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금례는 그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손자들이 탄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박금례가 돌아섰습니다. 눈이 붉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대륙물류 신임 대표이사 선임. 박금례가 직접 이사회에 출석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단추를 끝까지 채웠습니다. 오른손에는 옷가락지가 없었습니다. 빈 손가락이 낯설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박금례가 이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신임 대표이사는 막내 아들 임진영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웅성거렸습니다. 현장에서 20년 가까이 일한 사람입니다. 화물차도 직접 몰 줄 알고 터미널 운영도 합니다. 저처럼 시작한 사람이에요. 박금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대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반대가 없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한남동 12칸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박금내가 새로 마련한 작은 한옥 별채였습니다. 용산 언덕 위 저택보다 훨씬 작았지만 마당이 있었습니다. 임진영과 이소연이 왔습니다. 강도훈이 왔습니다. 오민준 원장도 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탁은 소박했습니다.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나물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소연이 직접 끓인 호박죽도 있었습니다. 박금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임진영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야? 박금내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응, 이게 다야. 사람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있을 사람이 다 있어. 임진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소연이 박금내 앞에 죽그릇을 밀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박금내가 죽그릇을 받았습니다. 한 숟가락 떴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이소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오른손이었습니다. 옷가락지가 빛났습니다. 박금내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소연이 말했습니다. 이거 잘 낄게요. 제가 버티겠습니다. 박금내가 이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처음 봤는지 기억나? 이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영이가 데려왔을 때 첫날 인사드리는데 눈이 참 맑더라. 우리 진영이 잘 골랐다고 생각했어. 임진영이 쑥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금내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저택에 들어온 2달 동안 박금내가 처음으로 웃은 것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늦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박금내가 수저를 내려놓고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충청도 국도가 생각났습니다. 새벽 5시에 시동을 걸던 낡은 화물차, 조수석에 올려놓은 도시락,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뉴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마당이 있었습니다. 이 식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금내가 임진영을 바라봤습니다. 진영아, 응, 엄마. 회사 잘할 수 있어? 임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할게요. 겁나지 않아? 임진영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겁나요. 근데 엄마가 트럭 한 대로 시작했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박금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조금 촉촉해졌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평생 흘리지 않던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당에서는 괜찮았습니다. 강도훈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그냥 건배 한번 합시다. 박금내가 잔을 들었습니다. 이소연이 들었습니다. 임진영이 들었습니다. 오민준 원장이 들었습니다. 5개의 잔이 마당 불빛 아래서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맑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였습니다. 이소연과 임진영이 돌아간 뒤 박금내는 혼자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한남동 저택에서는 빛공해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박금내가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옷가락지가 없는 손이었습니다. 빈 손가락을 바라봤습니다. 영감, 이제 소연이한테 줬어. 걔가 잘 낄 거야. 나보다 더 잘 낄 거야. 나는 이제 손이 가벼워.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금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쥐지 않은 손으로 바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가벼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